이제 두 번째 강의에서는 본격적으로 한 권의 소설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작품은 소재원의 장편소설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작품은 아니고 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소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해왔던 역사, 한센인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힘을 가진 작품입니다. 먼저 작가 소재원에 대해 잠시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재원은 소설뿐만 아니라 영화, 시나리오, 드라마, 르포 글쓰기를 넘나들며 행동해온 작가입니다. 특히 역사적 폭력과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사건이 아니라 사람의 삶으로 서사화하는 데 꾸준히 천착해 왔습니다. 이야기 역시 어떤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거나 고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소설이 아닙니다. 이 작품은 철저하게 살아낸 삶의 감각, 다시 말해 소수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의 형식으로 붙잡아 두려는 소설입니다. 이야기 역시 그러한 문제의식 위에 쓰인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한센인의 삶과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의 삶을 하나의 이야기 안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서로 다른 고통, 서로 다른 역사처럼 보이지만 작가는 이 두 삶을 통해 소수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국가와 사회는 어떤 방식으로 인간을 관리하고 배제해 왔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 소설의 모든 줄거리를 따라가기보다는 이 작품이 소수자의 삶을 어떻게 서사화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읽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소설에서 일제강점기 한센인의 삶은 서수철이라는 인물을 통해 제시됩니다. 서수철은 특별한 영웅이거나 비범한 인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소설은 그가 얼마나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지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소수자의 삶은 처음부터 소수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 조건 속에서 소수자로 만들어진 삶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소설은 주인공 서수철의 현재 시점에서 회고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점은 서수철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먼저 소록도의 역사부터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의 나이를 말한 직후 곧바로 소록도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어떤 이름으로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방식 그 자체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서수철에게 자신의 인생은 더 이상 개인의 연대기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의 삶은 이미 소록도의 역사 속에 완전히 편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19살이라는 아직 인생이 시작되기도 전의 나이에 이 섬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나이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한센인의 이미지와는 다소 다릅니다. 병든 노인이나 격리된 환자가 아니라 가족과 마을, 미래를 가진 청년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수철은 자신의 삶을 말할 때 나의 어린 시절이나 내가 살던 마을이 아니라 소록도라는 공간을 기준점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한센인의 삶이 실제로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한국에서는 한센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의 상당수가 소록도를 거쳐오게 되었고, 이 섬은 한국 한센인 역사의 상징적인 중심이 되었습니다. 한번 소록도로 들어온 삶은 그 이전의 삶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체계 속으로 재편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소설 속 인물의 회고를 읽고 있지만 동시에 현실의 한센인 역사를 함께 떠올리게 됩니다. 한센인은 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공간으로 몰려가도록 강제되었고, 그 공간이 곧 그들의 정체성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서수철이 자신의 삶을 소록도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방식은 실제로 많은 한센인들이 경험했던 삶의 단절을 대변합니다. 이때 소록도는 단순한 치료의 시설이 아니라 삶 전체를 규정하는 경계선으로 기능합니다. 빨간 벽돌로 지어진 오래된 단층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창문에는 철창살이 녹이 슬어 흉측하게 밖의 자유를 차단하고 있었다. 붉은 핏빛의 벽돌로 지어진 높은 담장은 억압이란 표현도 사치스러웠다. 세상과의 완벽한 차단을 의미하는 것 같았다. 서수철의 이 공간 묘사는 소록도를 단순한 치료시설이 아니라 감금의 공간으로 드러냅니다. 철창살, 붉은 벽돌, 높은 담장은 모두 시각적으로 자유의 차단을 상징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공간이 자연재해나 우연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에 의해 계획적으로 구축된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소록도는 한센인을 치료하기 위해 존재한 공간이기보다는 사회가 한센인을 보지 않기 위해 만든 공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수철이 한센인이 되는 과정 역시 개인의 잘못이나 선택과는 무관합니다. 그는 일제의 전쟁체제 속에서 폭력적으로 삶의 전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본 놈들이 온 동네 그릇을 다 빼앗아 가서 총알을 만들었었소. 나는 징병을 당했고 총상을 입고 스스로 살점을 도려내 총알을 빼어냈는디 차라리 그때 죽었어야 했어. 이 단락은 서수철이 한센인이 되기 이전의 삶, 그리고 그 삶이 어떻게 국가폭력 속에서 붕괴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서수철의 아버지는 총알을 만들 쇠그릇을 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고 서수철은 징병을 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서수철이 병에 걸리기 이전부터 이미 국가폭력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설은 한센병을 개인의 불행이나 우연한 질병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쟁과 강제동원,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병이 발생하고 그 병이 다시 한번 폭력의 근거로 활용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서수철이 겪은 한센병은 개인의 몸에서 시작되었지만 사회는 그 병을 이유로 그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분류합니다. 병은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배제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제 현실에서도 한센인은 오랫동안 전염성이라는 공포 속에서 사회적 위협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보다 과장된 공포는 한센인을 치료하기보다 격리하는 방향으로 작동했고 그 결과 한센병은 병보다 더 가혹한 사회적 낙인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서수철의 이야기는 이 구조를 한 개인의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순덕의 서사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가 어떻게 소수자의 문제로 작동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모르고 끌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선택의 부재, 말할 수 없음, 거부할 수 없음이라는 소수자의 조건을 집약적으로 드러냅니다. 오순덕은 처음부터 자신을 피해자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족과 마을, 생계를 위해 공장에 간다는 말에 따라 이동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이동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노동이 아니라 성폭력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순덕의 몸은 국가와 군대에 의해 철저히 관리되고 통제됩니다. 그녀의 삶 역시 개인의 삶이 아니라 전쟁 수행을 위한 자원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현실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 역시 오랫동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낸 침묵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이들은 보호받지 못했고 오히려 수치와 낙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순덕의 이야기는 이 침묵의 구조를 소설 속에서 다시 드러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나는 살아야만 했어. 비겁하지만, 수치스럽지만, 그래도 나는 살아야만 했어.
이 단락에서 중요한 것은 살아야만 했다는 반복입니다. 오순덕에게 생존은 존엄한 선택이 아니라 견뎌야 하는 의무에 가까웠습니다. 그녀의 삶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은 해방 이후에도 침묵을 강요받았고 사회는 그들의 고통을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오순덕의 삶은 서수철의 삶과 겹쳐집니다. 두 사람은 모두 국가와 사회에 의해 이용되었고 버려졌으며 이후에 침묵 속에 놓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강요에 못 이겨 했던 치욕스러운 지금의 일들을 역사에 남겨둬야만 해. 이 문장은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윤리적 선언에 가깝습니다. 소설은 단순히 고통을 재현하는 데 멈추지 않습니다. 왜 이 고통이 말해져야 하는가? 왜 살아남아 증언해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여기서 소수자는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드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이 작품이 중요한 이유는 한센인과 일본군 성노예라는 두 집단을 병렬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소수자의 문제를 특수한 사건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 전쟁, 성폭력은 서로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이 소설은 그 이면에서 작동하는 공통의 논리를 보여줍니다. 국가는 필요할 때 개인을 동원하고 필요가 없어지면 배제하고 이후에는 침묵을 강요합니다. 이야기는 그래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소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소수자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묻게 됩니다. 누가 보호받았고 누가 버려졌는가? 누가 기억되었고 누가 지워졌는가? 이 질문은 특정 집단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 소설의 이야기를 다시 부산이라는 지역의 역사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 도시가 어떤 소수자의 삶을 품고 있었고 동시에 어떤 삶을 지어왔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더 구체적인 장소의 문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